지난 시간에는 그 3회인데 세 번째인데 두 번째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한 그런 형편이 됐어요. 그러느라고 진도를 못 나가는데 오늘은 사실은 4강 속에 있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저걸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왕양명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왕양명의 철학이 그 생애 속에서 생긴 것이지. 그래서 오늘 연보를 전부 다 하나씩 지금 못 받으셨어요? 저기 있을 거예요. 연보. 지도 가져오셨던 거예요? 지도. 예. 이 지도를 보면 왕양명이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활동했는가 하는 것 갖다가 이 지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사실 하도 넓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예. 교수님이나 지금 현재 한국학연구원의 이경용 예. 교수님이나 그 강화파라는 말은 써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이제 보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왜 강화학파라는 그 지명이 들어가서는 안 되냐, 왜 지명이 들어간 학파 이름은 뭐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그 논조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 강화인으로서 그 조금 어떤 그 자부심이 조금 그러니까 상처가 된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맨 처음에 제가 양명학의 정신을 쓸 때는 하곡학파라고 해야 맞는다. 강화학파기보다는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강화학파라는 것은 하곡학의 강화학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양명학의 강화학파가 아니라 양명학의 강화학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양명학에는 그 귀주에 있는 귀주 양명학파가 있거든요. 귀주성에 깨달은데 그다음에 절강성에도 양명학파가 있어요. 절강성 양명학파가 있고 그다음에 북경에도 양명학파도 있고 그러니까 양명학의 강화 지부처럼 그렇게 들리기 쉽기 때문에 강화학파란 말을 쓰면 그런 오해가 쉽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게 아니고 하곡학의 강화학파다. 그러니까 강화학파가 주류가 돼서 하곡학을 발전시킨 거이고 그다음에 하곡학은 양명학뿐 아니라 주자학의 16이라고 하는 분도 주자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동생이 그 동생의 오대선인 심대윤이 그다음에 안성에서 뭐냐면 그 중요한 책을 복리전설한 책도 내고 그다음에 내는데 그분이 바로 하곡학파의 하나의 계통입니다. 그러면 강화학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그 안성학파도 있고 요즘 최근에 시흥에서도 시흥에서 20년간 살았으니까 20년간 산 그 업적을 시흥에다가 그 만들어야 유적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곡 선생이 거기에 그 가래월 마을 추곡에서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떠다 드시면서 살았던 그 우물가에 하곡학 유허비를 세웠습니다. 재작년인가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유허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곡학의 시흥학파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그러면 오늘날은 이 강화가 바로 그 강화학파를 이어서 신강화학파가 이게 되는 거죠. 하곡학의 신강화학파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진천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흥에도 있고, 강화도 있고. 그러니까 강화가 주류가 되는 점에서 하곡학의 강화학파다. 저는 요새 강화학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옛날에 제가 왜 하곡학이라고 해야 할 텐데 강화학파로 하느냐. 제가 그 이경영 선생이 지금 하긴 있지만 제가 만들 때
하곡학 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걸 만들 때 강의를 이렇게 했을 때 하곡학파라 된다 그러니까 강화분들이 와서 듣고 있다더니 강학파란 말을 빼서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상당히 인원이 많더니 자꾸 하곡학 얘기하니까 강학파 자꾸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생긴 용어인데 강학파란 용어가 뭐냐 심경호 선생이라든가 정영환 선생이라든가 근데 그 이후에 연세대학교의 민영규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강학파라는 말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살려서 이제는 다시 써야 돼. 하곡학의 강화학파라 그러면 우리의 주체성도 살리고 강화의 주체성도 살리고 하는 게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 세 번째까지도 주제학과 양명학의 대본 간결한 그 차이점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양명학이 오늘날 오히려 현대 사회에 더 필요하냐 하지 않나. 그래서 시민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왕양명의 생애를 한 살로서부터 돌아가서 57세까지 쭉 쓴 게 연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나눠드리는데 왕양명의 철학은 어떻게 본다면 이 책상에서 생긴 게 아니라 행동하는 하나하나 가운데서 터득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뒤에 양명학이라고 나중에 이렇게 붙이고 그러는데 물론 그 왕양명이 살았던 그 생애 그 자체가 그 사람의 하나의 철학적인 삶이고 그것이 이론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론화는 나중에 세자들이 생긴 것이고 그건 학자들이 몫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양명이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까지 제가 1세서부터 57세까지 쭉 썼습니다. 이건 연도 1472년 절광성 소흥 여연에서 출생해가지고 이름은 운이고 자는 백안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5살 때 수인으로 개명했고 그 다음에 12살 때 그 목표가 성인이 되는 것 그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16살 때 경물 취지를 하면 성인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대나무를 갖다가 경물 취지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실패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35세에 이 정장 40대를 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겨우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37세에 용장에 도착해서 외물에서 도를 얻으려면서 잘못을 깨닫고 이 마음이 바로 그 도다. 마음이 곧 리다. 심증리.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깨우친 것이 용장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장에서 도를 깨우쳤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37세 이전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이 학문 저 학문 기웃거리면서 여러 학문을 다양하게 배우고 접촉했던 그런 것이라면 37세 이후에 비로소 자기의 철학이 비로소 생긴 것입니다. 용장오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그 왕양명의 철학은 심증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심증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용장오도에 의해서 심증리가 얘기를 성립되는 것이고 그 다음 해에 그 왕양명은 지행합일을 얘기했는데 이때 그 비로소 왕양명의 철학의 핵심 심증리와 지행합일이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상당히 그 기둥이 되는 그런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행합의는 뒤에 나중에 50세에 치양지로 이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8세에 영왕 주신호의 반란을 소식을 듣고 43일 만에 반란을 평정했습니다. 이때 반란을 평정할 때 가장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갈림길에서 양지의 지도에 의해서 자기가 행동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50세에 치양지서를 제창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54세에 양명소원이 건립되고, 그다음에 57세에 팔체 단등협 도적대를 선멸하고, 이 병이 아주 항상 왕양매 얼굴 초상을 보면 이 뺨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일종의 폐병을 앓았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가 좋지 않고 그래서 그런 점이고, 그래서 이 아픈 몸인데 불구하고 내가 지금 상당히 좀 요양을 좀 해야 되겠다. 상당히 상소를 몇 번 올렸지만 정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요양을 하겠다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1529년 1월 9일 8시경에 강서성 선상의 부두에서 왜냐면 병사를 할 때 차심광명 복하원제 이 마음이 빛인데 다시 무슨 말을 할까 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절강성 홍계에 묻히고 한참 있다가 한 50년 뒤에 문성공에 시효가 내려지고 그다음에 더 있다가 공자묘에 봉안이 됩니다. 1584년에. 그러니까 왕양명은 이와 같이 삶 자체가 하나의 철학이었다. 그러니까 용장오도 깨닫기 전에는 여러 학문을 드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학이 되는 것, 성인이 되는 학문이 어떤 것이냐만 하는 걸 갖다가 알기 위해서 탐구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물을 평가할 때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불후라고 얘기합니다. 불후. 불후의 명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3부가 있습니다. 3부는 뭐냐면 three immortal, three immortal. immortal은 죽지 않는 것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죽어야 영원히 그러니까 불멸한다. 우리 영혼의 불멸을 갖다가 그리스도 신자면 누구나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영혼 불멸 이런 거는 잘 믿질 않습니다. 그 대신 살아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러한 사람들을 일러서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뭐냐면 입덕, 입공, 그다음에 입언. 요 세 가지를 삼불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덕, 입공, 입언. 입은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확실한 덕을 세운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성인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왕양명은 12살 때 그 목표가, 인생의 제일 목표가 성인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그것을 일생 동안 탐구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실천했던 그러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덕에서 왕양명은 상당히 커다란 그 덕을 세운 인물이다 해서 입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입공은 반란을 평정했던 것입니다. 반란을 평정해가지고 명나라 조정이 안정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커다란 공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난 이렇게 했을 때 이 난을 안정되게 평정하는데 3번 정난을 한 것이 생애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그러니까 도적대를 갖다가 소탕을 하고 그다음에 영왕을 사로잡고 나중에 맨 끝에는 이 산속에 아주 위험한 산속에서 사는 그 팔체라든가 단등협 이러한 협곡에 사는 도적들을 갖다가 소탕하는 그러한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조정을 안정시키는 데 커다란 공로를 세운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어는 바로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은 심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증이 이러한 철학을 세웠기 때문에 대개 그 중국 사람들을 그 세계 3%를 한꺼번에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상에. 그런데 왕양명 혼자만이 입덕, 입공, 입원을 한 그러한 어떤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가 다 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수가 다 입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왕양명은 이 문무를 겸한 그러한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양명학 2단으로 배척받고 주제학만을 갖다가 굉장히 숭상했는데 일본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왕양명을 굉장히 숭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이 유신을 할 때 바로 그 유신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양명학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서구 문물과 양명학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사도를 합쳐서 일본이 명치유신에 성공하는데 큰 공헌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한 양명학자는 일본의 정신은 양명학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일본은 일찌감치 양명학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자기 나라를 리메이킹 새로 만든 것이 명치유신입니다. 그때 명치 나이나 고종의 나이나 같습니다. 사실은 고종은 상당히 결국 나중에 뭐 핑계를 이완용 뭐 이렇게 팔아먹지만 사실 고종이 나라를 갖다가 다 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능한 임금 중에 하나죠. 이와 같이 이게 봤을 때 왜 그러냐? 하나는 위정척사,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사특한 것을 몰아내야 된다 하는 맞은 이런 그 고정된 주자학적인 관념에 빠져 있었고, 양명학은 그게 아니라 이 실천에서 새로운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언제나 새로운 것을 갖다가 추구하는 그런 양명학의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주자학에서는 정리다, 고정된 리가 있다. 그런데 양명학에서는 고정되는 리는 없는 것이다. 그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것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조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는 고정된 리가 있으니까 고정된 틀 속에서 따라야 한다고 하는 맞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조 온 국민을 전부 다 고정된 틀 속에 집어넣었던 것이 주자학이라고 한다면
양명학은 그게 아니고 내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조리라고 부릅니다. 그때마다 그 가장 합리적인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밝혀내는 것이 이 그 조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바깥에 있는 그 정해진 리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남의 체면 보고 남의 눈치만 보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 걸 보고 나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양명은 자기 자신 속에 양지라고 하는 시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누구나 다 있으니까 이것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사입니다. 그래서 그 상광은 주로 왕양명의 어렸을 때 생애를 주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이 1472년 그 여여현에서 뭐냐면 태어났는데 그것은 9월 30일 소흥부 여여현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 여여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이게 지도를 한번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 보시면 그 항주 그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상해마다 항주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 여여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강성 지금 항주는 보이시죠? 네. 항주 그 바로 근처에 그 여여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 나중엔 북경에 그 아버지가 그 장원급제에서 북경에 올라가면서 할아버지하고 북경에 같이 가면서 남경 근처에 이 뭐냐면 진강이라고 하는 데에서 진강산에 금천사에 대해서 시를 짓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그 항주를 거쳐서 항주 근처에서 남경 거쳐가지고 저 북경으로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귀양을 봤는데 어디로 귀양 갔냐면 저기 귀양이라고 하는데 저 귀주성의 귀양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북경에서 정말 참 아주 옛날에는 아주 오지로 떨어진 그런 곳에 귀양을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지도를 한번 보시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주로 그가 이 도적을 뭐냐면 선멸하고 평정하고 그다음에 그 영왕의 반란을 평정하는데 강서성에 주로 있었습니다. 강서성. 그러니까 절강성 옆에 강서성 있고 복권성 있는데 바로 이 강서성 있고, 이 도적대를 평정한 것이 복권, 호남, 강서, 광동 요 사이에 있는 아주 그 첩첩산골, 거기에 도적대를 그 토벌하는 뭐냐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를 보면 저 그 북경에서부터 절강에서부터 태어나서 북경에 갔다가 불경에서 하고 남경에서 벼슬도 하고 그다음에 남창에서 남창 근처에 그 강서성 거기에서 기란이라는 데서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반란하는 영왕 주신호를 43일 만에 체포하는 뭐냐면 이런 역할을 해 가지고 이 북경의 그 정권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다 비추면서 하면 더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이 지도를 한번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지도 속에 대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하는 것보다 이 지도를 보면서 이 왕양의 생애를 이해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갖다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이 태어난 것은 아버지의 그 용산공 왕화가 이 1472년에 왕양명이 되는데 72년에 정씨와 결혼을 했는데 14개월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우리가 보통 10개월이면 아이 낳잖아요. 그렇죠? 그 10개월 더 넘으면 그 다음부터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집안이 전부 다 긴장을 하고 있는데 왕양명의 할머니인 잠씨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천사들이 여기서 이 선인들이 선인들이라고 하는 신선한 이 도교에서 말하는 선인들이 북치고 나팔 불고 그러면서 비단 옷을 갖다가 입고 한 아이를 그 잠시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났더니 꿈에서 깨어났다 보니까 옆에서 의왕하는 소리가 들려서 왕양명이 그때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속에서 이 신선들이 선녀들이 비단 옷을 입고 그다음에 북치고 그다음에 이런 피리를 불면서 내려오는 것. 이 구름 속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주 신비한 얘기를 자기 남편 이 주컨공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왕화의 아버지인데 그 왕양의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뭐냐면 이름을 왕운. 그렇지. 구름 선인이 구름 타고 내려준 아이니까 하늘이 준 아이니까 왕운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왕운으로 지으면서 상당히 기뻐하고 아주 좋아했는데 이 왕운은 할아버지 옆에서 할아버지가 매일 글을 읽고 하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5살까지 말을 못했어요. 5살까지 벙어리였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큰 근심거리하고 걱정했는데 하루는 신승이 아주 뭐냐면 유명한 승이 아니라 신승이라고 할 때 승려 중에서 아주 신비한 아주 그런 승이 왕양명이 놀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머리를 쓰다면서 도파했구나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할아버지는 그 곁에 따라다니면서 왕양명의 곁에 따라다닌다. 머리는 아주 똑똑한데 도파했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천기를 누설했구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천기를 누설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양명의 운이라고 하는 것을 다 꿈속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갖다가 동네방네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운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꿈속에서 하늘이 내려준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그렇게 말로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스님이 볼 때는 이게 너무나 자랑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천기를 누송했구나 그런데 했구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그러냐면 왕운이 아니라 수인. 지킬 수자에다가 어디든지 이게 원래 왕양명의 이름입니다. 5살 이후의 이름입니다. 그 수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노에 아무리 똑똑해도 똑똑함이 지가 이르렀다 해도 인이 그것을 지켜주지 못하면 비록
그것을 얻었다 해도 금방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똑똑한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수인은 인으로 지켜야 된다. 인이 그 지를 지켜줘야만 대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뭐냐면 논어의 뜻을 따라서 그 할아버지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왕수인으로. 그러니까 인을 어짐을 지킨다 하는 거냐면 그렇기 때문에 왕양명이 일생 동안 성인이 되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러한 그 이름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수인 해서 이름을 지킨다. 인을 어짐을 지킨다. 어짐다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면서 살겠다. 어떻게 본다면 남의 고통을 갖다가 잘 참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인이라고 일생 동안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짓고 나서 그때부터 말문이 확 트였습니다. 이야기, 예? 이름을 바꾸고 나서 말문이 확 트였습니다. 그 때문에 요새 우리나라도 장명소 같은 데서 이름 바꾸라 뭐 이런 얘기도 자꾸 하는 거. 이 운이 좀 나쁘다 막 그런 얘기도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이런 유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왕양명은 말을 할 줄뿐 아니라 글도 줄줄 이렇게 다 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넌 어떻게 해? 말도 맨 처음에 못하는데 나중에 문장을 줄줄줄 다 외우느냐? 이런 얘기 했더니 저는 할아버지 옆에서 늘 읽고 외우는 모습을 처음부터 기억을 했습니다. 기억을 하고 한꺼번에 쫙 쏟아내니까 정말 우리 손자가 천재구나 하는 말에 그런 감탄을 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할아버지 외운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어린애들 앞에는 찬물도 못 마신다. 아무 얘기도 잘 못한다. 한 거 금방 기억을 하고 기억도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기억력이 대단히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총명하다 하는 걸 때 총명하다 이렇게 쓰나? 하여튼 귀 밝을 총자입니다. 그 다음에 눈 밝은 명자입니다. 귀 밝고 눈 밝은 것이 어린애입니다. 그러니까 5살 되면 5살 되기 전에 벌써 3살, 2살 때만 돼도 벌써 다 이 기억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 기억력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운 그런 노래, 어렸을 때 익힌 노래는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들은 그런 아주 옛날 노래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한 것을 본다면 이 옛날에는 책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불경이 전수됐고 어떻게 성경이 전수되냐면 입에서 입으로 전수됐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까 들은 걸 갖다가 또 전하고 들은 걸 다 전한 겁니다. 그래서 불경의 맨 첫 구절을 보면 여시아문 아시아니라 가끔가다 잊어버립니다. 여시아문. 이게 자기 들은 것을 갖다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부처님한테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 들은 얘기를 나중에 결집을 해서 문자로 표현해서 낸 것이 불경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경전이 그래서 이 여시아문입니다. 이게 성경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신 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한 200년 뒤에 성경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 이런 것들이 다 입에서 전하는 걸 갖다가 기록한 거, 구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양명도 만약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것을 갖다가 말이 트이자마자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바로 할아버지는 왕양명이 나중에 인덕을 겸비한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라고 왕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 그 이름 못지않게 그는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애 자체가 왕양명의 하나의 사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82년 왕화는 그 왕양명의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왕윤 죽헌공을 맞이해서 봉용했는데, 이 죽헌공은 바로 이 북경에, 아까도 사진에 보면 북경인데 그 여여에서 북경까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화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거고, 아들을 만나서 북경에서 살려고 가는 겁니다. 그 갈 때 금산사에 들렀습니다. 진강. 그 진강은 어떻게 뭐냐면 그 양자강이 큰 줄기가 있는데 옆에 이 진강시가 있는데, 그 진강에 그 금산사라고 하는 금산사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묵게 되면서 여러 산들로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무료하고 그러니까 시를 지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시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아무리 시를 쓰려도 되지는 않죠. 그런데 11살 된 왕양명이 바로 이 시를 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1살 된 이 왕양명이 지은 시가 바로 28페이지에 금산 1.여 대역원 타파유양수 저천 취의 묘고대 상월 옥수 취철 동영면 그래가지고 이 시를 갖다가 지었는데, 이걸 제가 번역을 해봤지만 이게 시 번역은 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이 작대기 글로 쓰는 사람을 번역하면 맛이 안 납니다. 사실 시인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김유자 선생님이 아마 잘하실 것 같아요. 금산의 한 주먹 크기, 금산은 한 주먹의 크기만 한데, 유양 물속에 비친 하늘을 깨트려 버린다. 취하여 묘고대에 의지해서 다리에 떠 있는데, 억피 일부러 동굴의 용의 잠을 깨운다. 하는 말이면 이 11살짜리가 이런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그냥 그냥 다른 거 외운 줄 알고 네 그 즉석에서 다른 시 한번 지어봐라. 그러니까 밑에서는 또 지었습니다. 산근월원 가월소 편도 차산 대어월 약인유한 대여천 환견 산소 월경활. 그러니까 산은 가깝고 달은 멀어 달이 작게 느껴지는데, 이 산이 달보다 크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늘만큼 큰 안목을 갖다면 여전히 산은 작고 달은 훨씬 넓음을 알 것이다. 이런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냐면 금산사에 들러서 시를 짓고, 그 다음에 북경을 둘이,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같이 북경에 도착을 해서 북경에 도착해서는 상당히 왕양명이 활달한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활쏘고 말타는 뭐냐면 이러한 것을 갖다가, 그리고 장난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고, 그러한 임협 내지 기사 활 쏘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열다가 금선사의 시를 지었고 12살 때 지금 29페이지에 그 왕화는 아버지는 소년 양명을 위해서 숙사를 정해서 독서하고 경전을 주면서 심신을 수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의 제자인 추수익에 의하면 용상공은 숙사에게 감독을 지나치게 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인은 그 우울하게 그 속에 그 속이 풀리지 않아서 숙사가 외출한 틈을 타서 동학을 이끌고 밖에서 놀고 매우 그 재빨라서 높은 나무까지 올라갔다가 기어오는 것이 마치 평지를 걷는 듯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는 뭐냐면 이 장안을 걸다가 이 도사를 만나게 되어서 얘기를 갖다 듣고 이 나중에 정자에서 독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요새 왜 그림 소리가 안 들리네? 그러니까 인생의 첫째가 하는 일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독홍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왕수인은 그 스승에게 그러니까 그 숙사라고 해서 우리가 서당 선생이죠. 서당 선생인데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 숙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 독서해서 너희 아버지처럼 과거에 해서 자원급제하는 것이지. 그래서 왕양명은 그게 아니고 과거 합격은 아마도 첫째가 하는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서해서 성현을 배우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되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부터 12살부터 성이 되는 그러한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3살에 모친 정씨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다시 결혼을 해서 계실 조씨하고 측실 양씨를 아내로 얻었고 그 네 아들 중에서 왕양명만이 정씨의 소생이고 차남은 수공, 그 다음에 삼남은 수문, 사남은 수장, 그 다음에 1년은 그 왕양명의 수지자인 서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서해가 상당히 노노에서 공자의 그 제자인 안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습록 1권에 보면 서해의 기록이 제일 처음 먼저 나옵니다. 전습록 가지고 오셨죠? 그러니까 그 전습록의 그 서해의 기록은 뭐냐면 왕양명의 초기 사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것인데 바로 이 서해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34살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현이 세상을 갖다가 일찍 떠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1845년 이 무예 방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육도 삼약 이 병법을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의 유학자가 그 문을 성인을 지향하는 유학자가 이 무를 중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무를 겸비하는 그러한 그 철학자는 중국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인만 있었지. 그래서 성화 22년 1846년 여기 15세 때 가출을 해서 거영관을 한 달 동안 돌아보면서 기마와 궁수를 갖다가 연마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그 거영관은 북경 근처의 만리장성을 그 거영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3관이 있는데 하나는 거영관이고 하나는 자형관이고 하나는 도마관 이렇게 3관이 있는데 3관에서 논리면서 사방을 경략할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실은 그 명나라가 상당히 아직까지 안정된 상태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북방에는 늘 원나라 잔존 세력이 남아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명나라를 갖다가 침범하는 뭐냐면 이런 그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양명은 바로 이 거영 삼관에 놀리면서 북방의 이민족들, 북방의 민족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뭐냐면 이 병법을 갖다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이것을 갖다가 상세하게 15살 때 벌써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에 그 마복파라고 하는 말은 한나라 시대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한나라 시대 장군이 장군을 수모해가지고 권갑귀일의 마복파, 조년병법, 빈모반, 운리동주 뇌흥절, 육자제문, 상불마 그래가지고 이 마복파가 세운 그러한 구리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나라 동안 시대의 명장인데 강족을 투벌해서 공로가 세운 복파 장군으로 봉해졌고 여기서 앞뒤로 그러한 교지의 반란을 평정하고 흉노와 마한을 정벌하고 남방 무능옥계의 만족 폭동을 토벌했다. 그러니까 한나라 시대에 보면 교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월남입니다. 그쪽에도 한나라가 정벌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마복파 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이 왕양명은 상당히 그 무인을 존중을 하고 모두 무인을 공경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살 때는 주자하게 경물치지를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 경물치지의 방법에 따라서 치지가 이 주자학이 이 성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물치지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사물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그 아버지의 그 관소 앞에 대나무가 쭉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잘 그리지 못하는데 이 대나무가 있었는데 이 대나무를 물으니까 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자는 뭐냐면 물마다 일태극, 물마다 하나의 리가 있다. 그러니까 만물성에 모두 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연구를 하면 그 리를 터득해서 지식을 넓힐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주자학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나무를 시험 삼아서 이 모델로 해가지고 그 격죽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격죽을 그 친구 전이라는 친구하고 같이 있는 전이라는 친구는 사흘 만에 그만두고 이 왕양명은 일주일 동안 내내 해봤지만 결국 병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인이 될 자격이 없나 보다 생각해가지고 격죽을 그만두고 격죽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격죽을 실패한 그런 것이 나중에 이것이 37세의 용장에서 깨달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세에 이 격죽을 했고 20년
20년 뒤에 21년 뒤에 왕양명이 이 경물치지를 터득을 해서 거기에서 바로 양명학이 처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1시간 지났던 거야? 예. 예, 그래서 다음에 결혼식 날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왕양명 연법계략에서 16세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격주의 실패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성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념 속에서 주자하게 경물치지를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나무 관사에 있는 대나무를 격죽을 했지만 그 격죽에 대해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20년 뒤에 용장에 가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게 밖에서 이치를 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내 마음속에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리라고 하는 말을 지금 방금 질문해서 쓰고 있는데 천리라고 하는 말은 정명도가 처음 얘기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천에 지나도 설명했지만 천의 뜻이 있고 천도가 있고 했지만 천도나 그러니까 이 도를 뭐냐면 더 함적으로 얘기하면 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에 보면 천명지위 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이 명한 것을 우리 본성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천이 리가 되면 천리가 명한 것이 바로 성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성리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천명지위성이라고 하는 이 중용의 첫 장구에 나오는 이러한 사상이 결국은 뒤에 성리학의 하나의 그 중요한 명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그 합리성 뭐냐면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왕양명이 17살에 결혼을 했는데 옛날에는 다 일찍 결혼했죠. 오늘날은 뭐 37세 가서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는데 17살에 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옛날에는 그 딸의 여자집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지냈 그런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살 때 당시 아주 그 유명한 강서성의 아까 강서성이 있죠. 강서성 포종사 차미의 양화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절로 갑니다. 남창으로 갑니다. 이렇게 남창 강서성의 남창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옆에 항주 근처에서 사는 소홍에서 뭐냐면 남창으로 장가를 가는 거죠. 그래서 남창에 처음 가니까 결혼식은 대개 보면 중국 사람들은 저녁에 많이 합니다. 저녁에 큰 아주 손님들을 많이 불러놓고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그다음에 이 포종사 정도 될 관직이 있으면 굉장히 여러 뭐냐면 손님들이 굵직굵직한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걸로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날 바로 되게 저녁에 하는 거니까 저녁에 봐도 이 신랑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양명은 아침에 일어나자 그 남창 시내를 구경하러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다니다가 이 남창 근처에 있는 어떤 산에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남창에 있는 뭐냐면 하나의 산에 있는 도교의 사원인 철주궁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철주궁이라고 하는데 도착합니다. 철주궁에 도착해 보니까 도사가 눈을 감고 수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양명도 신기해서 도사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자기 결혼식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도사하고 얘기를 하느라고 밤새도록 얘기한 것입니다. 특히 왕양명은 격죽을 해서 그런지 몸이 상당히 쇠약한 상태에서 도사가 얘기하는 양생술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겁니다. 양생술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건강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느냐 하는 그런 쪽이 있고, 우리가 유교하고 도교하고 도교 이렇게 했을 때 도가와 도교는 구분이 됩니다. 도가는 철학적이지만 도교는 종교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도가는 노자와 장자의 철학을 우리는 도가 철학이라고 얘기하고, 도교는 이 장생불로 오래 살고 늙지 않는 뭐냐면 그런 방법을 뭐냐면 이 도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도교는. 그래서 도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단과 외단이 있다면, 내단은 호흡을 통해서 자기 호흡 조절을 통해서 상당히 건강을 유지하고 오래 사는 것이고, 외단은 복약, 약을 먹어서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인삼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라, 한국에도 보냈다, 동쪽에 보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만, 불로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늙지 않는 풀.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인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도교를 하는 사람들은 장생불로를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단은 바로 이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북이는 굉장히 호흡을 아주 오래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한번 드시고 내쉬는 게 아주 사람보다 굉장히 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개 아픈 사람들은 호흡이 가쁩니다. 헥헥헥 하고 그러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호흡의 호수가 상당히 길죠. 상당히. 그래서 호흡을 일부러 길게 하는 것도 단전에다가 힘을 줘서 오랫동안 이렇게 들이쉬고, 그 다음에 내뱉고 하는 이런 그것을 조식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조식법을 갖다가 철주궁에 있는 도사가 했던 것입니다. 왕양명은 바로 이러한 양생술에 관심이 있는 것은 자기의 건강이 잘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생술에 관심을 많이 주고, 도사가 하는 말을 듣고 자기도 서로 앉아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당일날 처갓집에서 제양화 집안에서는
이 왕양을 찾으러 남창 시내 곳곳이 다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철주궁에 이렇게 하인들을 가서 시켜서 보내더니 도사하고 둘이 앉아서 그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발견하고 데리고 왔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날도 무시하고, 뭐냐면 우리가 인생 중에서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그 왕양명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요즘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제양화에게 딸은 어떻게 본다면 그 두 분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마 왕양명이 정보를 하는데 다니는데 분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인 아들인 그 양자로 맞이하게 됩니다. 정헌이라고 하는. 그만큼 첫날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 할까?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그 왕양명에 대해서 뒷바지라고 하느라고 제영화의 딸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철지궁의 이 도사를 이렇게 보는데 96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96세인데 마치 아주 젊은 사람처럼 팽팽하고 말소리도 아주 짜랑짜랑하고, 그래서 당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아무 데다 나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내가 일찍 출려서 내 이름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노자의 그 철학과 장자의 소요, 노자의 무의청정, 이 청정심,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오래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장자의 소요를 얘기합니다. 장자의 그 맨 첫 구절이 뭐냐면 소요유 편입니다. 장자 소요유 편이고, 노자의 무의자연했을 때 마음을 얘기할 때 청정심을 얘기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기르는 것, 이것을 중시하는데, 이 소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데 목적 없이 길을 가야만 주위의 것이 다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요라고 하는 것은 거니는 것을 소요라고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거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설정하고 걸으면 어쩌면 목적지만 가게 되고 주위 것은 하나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이 나하고 관계되는 그러한 것을 있을 때 그 모든 관계됨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요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장자의 그 생각과 노자의 생각을 실천하면, 뭐냐면 안으로는 청정하고 밖으로는 그런 그 소요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이 자기처럼 도서가 된다. 그러면서 떠나면서 20년 후에 만나자 이렇게 합니다. 96살 된 노인이 20년 후에 만나자 이렇게 하면 100살이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20년 후에 그 도사를 또 왕양에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본다면 중국 사람들이 건강하고, 뭐냐면 건강술, 뭐냐면 양생술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교가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이죠. 중국 역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혼란할 때는 이 도교가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 뒤집어졌을 때, 역대 왕조가 뒤집어졌을 때 맨 처음에 도교의 반란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드미교라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한데 쌀 5대만 주면 그다음에 믿고 장생을 갖다가 누리시다가 하는 것은 그런 도교의 가르침을 갖다가 배우고, 이러한 도교가 상당히 기존 정치에는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 중국에서도 파룬궁, 팔륜궁인가요? 파룬궁 할 때 이 파룬궁이 일종의 도교의 수련의 일정입니다. 그 수련의 일정인데 아침에 그 도교의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북경에 천안문 광장에 모여있는데 몇몇 명이 한꺼번에 모였으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이 파룬궁을 갖다가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도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종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과거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권의 차에서는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은 이런 유학의 그 성인이 되는 그런 경지 이외에 다른 종교, 다른 가르침, 도교나 불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연구를 시작했고 결혼식 날 바로 그 철주궁의 도사와 만나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바로 이 성인이 되겠다고 하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을 텐데 그러면 도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길은 무엇인가 이걸 갖다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불교의 스님들하고도 뭐냐면 우연히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불교의 그 최상승, 그러니까 최고로 깨달은 경지에 들어가는 그러한 얘기도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 하는 것을 본다면 왕양명은 상당히 이 유학의 테두리 안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유학 밖에도 관심을 많이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도가 물론 유학의 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도교의 도, 불교의 그 도도 같이 한번 그것을 섭렵해서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 왕양명의 그 개방적인 그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자학은 도교나 불교는 이단으로 완전히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왕양명도 그 도교나 불교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주자학처럼 완전히 닫아걸고 비판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상당히 열려 있는 그러한 그 도덕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 했을 때 우리가 주자학은 상당히 그 자체 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선 시대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500년 동안 문을 닫아 걸은 그러한 역할을 주자학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도진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말조까지 위정척사라고 하는 걸 갖다가 주장을 해서 서양 학문이 들어올 때 이념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물까지도 금지했던 그러한 것이 그러한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너무나 뭐냐면 일본하고 다른 이게 양명하게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인 것과 주자학의 어떤 폐쇄적인 태도를 가지고 서양 문물을 대했을 때 그러한 태도의 차이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양명의 처갓집에서 1년 동안 살면서 제양화의 집에는 이 종이더미가 몇 상자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 서법 연습을 한 겁니다. 이 글씨 쓰는 연습. 글씨 쓰는 것을, 그러니까 문장뿐만 아니라 글씨 쓰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대만의 고궁박물원에 가면 왕양명의 글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씨 보면 물이 흐르듯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 서법이 탄생된 것은 어떻게 본다면 왕양명의 아주 오랜 선조가 왕희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희지의 17대 후손인가 뭐 그렇습니다. 이
조상을 따라 올라가 보면 왕희지의 그 뭐냐면 후손인데 아마 어떻게 보면 서법에 있어서 왕희지보다 더 훌륭한 그 서법을 남긴 것은 1년 동안 계속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법에서 맨 처음에 임모를 중시합니다. 임모는 그대로 베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왕희지 채도 있고 서법하는 분은 또 안진경 채도 있고 무슨 채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맨 처음에 그대로 베껴 쓰다가 나중에는 자기 이 독특한 채로 가야 할 텐데 그 채로 몸으로 보낸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부분. 그래서 우리 친구는 그것을 벗어나 가지고 상당히 아주 독특한 뭐냐면 그 서체를 남기기도 하고. 이 왕양명 우리나라의 그 하곡의 제자 중에서 이광사의 서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법도 따로 있고 이와 같이 그 강화학파에는 바로 그 뭐냐면 서법을 갖다가 아주 중시하는 바로 이 이광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의 그 서체가 상당히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명학자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것 자체도 차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참 강화가 빨리 더 이 발량을 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정통으로 삼을 그러한 시기가 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광사의 서법, 서체 이게 굉장히 그 오늘날도 중요한 것으로 남아있는데 그 서역에서는 중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그것은 아마 양명학을 하곡학을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서법을 단련을 하는데 바로 이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그것을 베끼고 그걸 따라서 하는 것이 경물이라면 왕양명은 이것을 넘어서는 뭐냐면 그러한 사상을 발전시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3강을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오늘은 4강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양명은 이 세 번의 변화, 이 3변, 전 3변, 후 3변. 그래서 이 학설이 변했다 하는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학설이 변한 게 아니라 왕양명의 관심이 맨 처음에는 이 성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뜻을 품었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글 짓는데 이 글 짓는데 문장 짓는데 관심을 많이 썼던 것입니다. 사장지학이라고 할 때 17살 때인가 그때 21살 때 그 당시에 명나라를 대표하는 이몽룡이라든가 아주 문인들이 아주 걸출한 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문필을 겨룰 정도로 상당히 문장을 아주 유력하게 잘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자학의 뭐냐면 이 경물치지 격치를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나는 성인이 될 자격이 없나 보다 생각해가지고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두 번째는 노장의 아까 노장 사상의 도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학에 불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왕양명의 사상이 풍부한 것은 뭐냐면 그가 용장에서 깨달음을 잊기 전에 이와 같이
그 문장 쓰는데, 글 쓰는데, 그 다음에 노장 사상이라든가 도교 사상, 그 다음에 불교 사상에 대한 깊은 심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록을 이렇게 보면 본래 면목 이런 말들이 그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 본래 면목이라는 말은 사실은 불교의 용어입니다. 이게 불교 용어를 그대로 갖다가 쓰고 대화를 할 때 쓰고 있는 것을 본다면 상당히 왕양명의 철학은 도교나 불교의 영향이 없이는 얘기할 수가 없다. 물론 주자학도 도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에 의해서 또 받아들이고 나서 또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양명 그렇게 심하게 배척을 하지 않고 그 장점을 받아들였다는 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생 동안 관심은 뭐냐면 성인이 되는 성학이 있습니다. 이 성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결국은 나중에 용장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 용장 5도 도를 깨닫게 되는데 이 도를 깨닫은 내용이 뭐냐면 바깥에서 도를 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제까지 밖에서 도를 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자체가 바로 리라고 하는 심중리 사상을 용장 5도에서 뭐냐면 깨닫던 것입니다. 마음 자체가 리다. 천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리는 마음이 바로 천리다. 이 천리라고 심중리의 천리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전 3변에서는 이와 같이 사장이라든가 노장이라든가 도교 불교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용장 5도를 통해서 이전까지 자기의 철학을 세우기 전까지 그 변화를 왕학의 전 3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 3변은 뭐냐면 깨달은 다음에 도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 첫 번째는 이 정좌의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주자학과 마찬가지로 정좌의 방법을 쓰다가 나중에 이것이 뭐냐면 조용한 것,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고 조용함을 좋아하는 그런 패단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역동적인 철학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치양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치양지가 바로 역동성을 얘기했고 그것이 51세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지고 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치양지에 이르는 뭐냐면 이런 과정이 후 3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숙한 경지에까지 이렇게 이르렀다, 그런까지 얘기하는 학자가 있기 때문에 후 3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34살 때 이 왕양명은 아주 훌륭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담약수라고 하는 뭐냐면 이 친구를 34살 때 만납니다. 담약수는 그 당시에 40세입니다. 담약수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담약수는 누구의 제자냐면 진헌장의 진백사의 수제자입니다. 담약수가. 그러니까 왕양명은 진백사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왕학이 탄생된 배경 속에는 뭐냐면 명나라 초기에
명초에 이 진백사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그 심학이 어떻게 본다면 이 주자학에서는 외적인 니학에서 진벽사에 의해서 심학으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 바로 그 심학의 그 추종자인 담약수를 34살 때 그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34살 때 만나서 아직까지 자기 학설이 분명치 않았는데 37살 때 용장의 오도를 통해서 용장의 깨달음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학설을 세우는데 완전히 뭐냐면 왕양매 철학을 심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진백사가 열어준 심학의 길을 왕양명이 이 양지에서 깨우친 것입니다. 양지 심학을 한다면 담약수의 그 심학은 뭐냐면 수초 체인천리 수초 곳곳마다 체인 천리 내가 이르는 곳곳마다 천리를 체인한다. 이 체인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몸으로 알아차린다 하는 그런 것이 체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 하는 것이 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득한다. 이 체득한다고 해서 체득을 했을 때 비로소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은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바로 그 체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몸으로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 철학은 서양 철학과 달리 어떻게 보면 머리의 철학이 아니라 가슴의 철학이다. 마음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하고 마음하고 그 생각은 어디서 합니까? 머리에서 하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보고 느끼고 다 하는 것은 마음으로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 의학에 의하면 머리로만 그 생각하는 거 아니라 이 오장 육부 5장에서도 생각을 한다는 그런 학설이 있어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 몸이 그 자체로 우리가 생각도 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에 의하면 심은 어떤 것이냐? 심지관 즉 사. 마음의 기능은 관이라고 하는 마음의 기능은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맹자가 얘기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와 달리 이목지관은 불사 생각하지 못한다. 이목지관은 우리가 감각적인 능력, 경험적인 능력 이것은 생각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맹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교물즉 그러니까 물과 물이 만나면 거기에 이끌려 버린다. 그러니까 이것이 맹자의 생각입니다. 이게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바로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마음이 생각하는 기능이 아니라 머리로 두뇌가 생각하는 것이지 마음이 생각하는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양하고 이 서양하고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생각한다고 하는 거냐면 이런 것을 본다면 이 심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이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로 아는 것을 갖다가 우리 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몸의 그게 핵심이 그 심이기 때문에 이 심과 이목지관 이렇게 있을 때 이 감각기관과 몸은 이게 중심이 되는 것이, 이 마음이 그 중심이 되고 이목지관은 그 따라오는 것으로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몸으로 얘기했을 때 심신, 왜냐하면 심신이 전부 다 일체가 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터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체인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담약수는 수처, 체인, 천리. 수처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곳마다, 만나는 시간마다 거기서 천리를 체인한다. 이 수처, 체인, 천리를 주장한 것이 담약수, 담감천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천수인데 이 담감천, 호가 감천이고 담약수입니다. 근데 34살 때 담약수를 만나서 이 보통 무인들은 과거에 관심이 있지 자기를 닦는 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학은 위기지학입니다. 위기지학인데 위인지학을 하고 있다. 내가 출세해서 벼슬을 해서 자랑하기 위한 그런 학문으로 유학은 벌써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을 수용하는 위기지학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이 왕양명의 생각과 담약서의 생각은 같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겠다고 하는 뭐냐면 이 학문은 바로 이 출세해서 벼슬을 하거나 현실에서 똑똑한 잘 사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을 닦는 학문을 위기지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위기지학에 관심을 가진 것이 바로 왕양명이고 바로 담감천이었습니다. 이 담감천과 왕양명은 바로 이 성인이 되는 학문의 공동된 뜻을 가지고 당시에 벼슬을 하거나 아까 말하면 문장에 관심을 가지고 글 쓰는 데 관심을 가지고 이 자기의 그 행동, 행위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글을 잘 쓰면 된다, 문장가가 된다고 하는 뭐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거나 남한테 알려고 하는, 뭐냐면 남한테 다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위인지학이 아니라 위기지학을 함께 창도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양의 전산변 후산변이었고 주자학의 이론과 경물 취지했을 때 이 담약수가 왕양명의 그 일생의 특징을 오익으로 표현했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오익 5군데 빠졌다. 우리가 익사했다 할 때 익자입니다. 5번이나 빠졌다. 처음에는 임협에, 두 번째는 그 말 타고 할 수 없는 기사, 활쏘고, 네 번째는 글 쓰고 문장 짓는데,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신선을 익히는데, 5번째는 불씨를 익히는데 빠졌다. 병인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성인의 학문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자기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성인의 학문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4살에 비로소 왕양명은 그 이전의 모든 그 방황을 버리고 병인년이라는 것은 34살 때 자기를 만나고 나서 성인의 학문에 비로소 뜻을 두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 3년 뒤에 왕양명의 독특한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그 왕양명은 담약수하고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왕양명의 제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담약수는 사실은 그 왕양명도 6살이 많지만 살기는 90몇 살까지 살았어요. 왕양명은 57세까지 살았는데 90몇 살이니까 한 40년, 30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대에는 맨 처음에는 왕양명의 제자가 되었다가 나중에 담약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담약수의 제자가 되었다가 다시 왕양명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담약수는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담약수에 대해서 논문이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박사의 논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담약수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오는 학생한테 담약수를 한번 쓰라고 그렇게 했더니 상당히 맨 처음에 어려워하는데 지금은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성균대학에서 선생님들도 담약수가 누구야 할 정도로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담약수를 잘 이렇게 다 들어서 왕양명 관리해서 알기 때문에 담약수를 해서 한번 해보라. 그러면 왕양명뿐 아니라 명대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지성사를 복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 양명학을 강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500년 동안 닫혀있던, 잃어버렸던, 그동안에 전개되어 있던 왕양명의 철학은 하나도 우리나라에 잘 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철학을 소개함과 동시에 담약수도 같이 소개를 하면 우리의 지성사에서 잃어버렸던 세계 지성사가 우리는 서양 철학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칸트도 보고 헤겔도 전공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프랑스 철학, 베르그송이라든가 들레이즈라든가 이런 많이 이렇게 서양의 그 지성사들이 많이 우리의 공백을 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공백을 메꾸고 있는데 정작 동양에서 있었던 그 지성사 500년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양명이 1400년이니까 500년간 잃어버렸던 그 공백을 사실 우리는 다 메워줘야만 됩니다. 우리 사상 속의 주자학적인 생각뿐 아니라 양명학적인 생각, 감천학적인 생각도 같이 겸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을 때 우리는 골고루 모든 것을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편식만 쭉 하게 되면 병이 듭니다. 이게 편식만 골골해지는데 고루고루 만약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 이 건강해질 수 있듯이 우리의 사고도 상당히 건전한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루고루 뭐냐면 섭취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왕양명의 철학을 왕양명뿐만 아니라 양명후화까지도 이 다 받아들여서 그걸 갖다가 우리 것으로 오늘날 늦었지만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학의 이 이론과 경물치 이론은 항상 얘기를 많이 했고 명초의 심학과 진헌장 할 때 제가 진헌장을 얘기하면서 43페이지에 보면 이 진헌장이 말하는 천리를 얘기하는데 천기란 생명의 기틀이다. 그런데 여기서 진헌장은 천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단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학문을 하면 반드시 조용히 앉아 있는 중에서 단예를 길러내야 된다. 그래서 이 단예가 뭐냐 하면 이 깨닫게 되면 천지는 바로 내 마음 나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마음으로는 나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천지는 나의 내심에서 모두 일체가 두루 모두 미칠 수가 있다. 진헌장의 바로 도의 그 핵심이 바로 몸에 돌이켜서 그 핵심을 손에 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단예는 본심을 찾는 것인데 이 왕양명은 바로 이 본심, 그러니까 우리가 심을 얘기할 때 습심과 본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본심을 왕양명에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진헌장도 역시 본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적인 마음과 다른 이 습심과는 다른 거. 이건 경험에 의해서 쌓여지는 것이고 이목에 의해서 쌓여지는 것이고 본심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 이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음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왕양명은 이 담감천과 성학을 같이 제창을 45페이지 보면 담감천은 진헌장의 주정심학을 받아들여서 이게 주정심학은 뭐냐면 조용함을 주로 하는 심학을 받아들여서 수처 체인 천리 학설을 제창했는데 왕양명은 이와 반대로 역동적인 그 철학을 심학을 그 뭐냐면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자학과 다른 그러니까 이 왕양명은 분명히 주자학과 다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자학과 양명학을 그 차이를 이 성중이라고 한다면 양명은 심중리다. 심이 바로 이거 갖다 분명했는데 이 담감천은 담약수는 이 성과 심이 전부 다 리로 본 겁니다. 물론 왕양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왕양명과 주자의 한 중간쯤 있으면서 주자 쪽도 아니고 주자도 비판하고 또 양명도 비판하는 그런 쪽이 담약수라고 하는 뭐냐면 그러한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만 알아도 상당히 우리의 그 지성사에서 뭐 한 곳이 비어 있는데 그것을 메꿀 수 있는 철학이 이 명대에 또 하나 있구나 하는 걸 갖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과 더불어서 이 담약수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담약수는 왕양명이 57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상당히 일찍 죽었습니다. 자기는 97세인가 상당히 오래까지 살면서 왕양명의 제자들과 또 서로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왕양명의 철학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이 담약수의 그 뭐냐면 제자인 허부원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허부원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또 이 양명 그 왕양명 말고 왕용계의 그 뭐냐면 영향을 받은 제자하고 논쟁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본다면 명나라 말기까지 상당히 이 그 감천학과 양명학이 서로 주고받고 논쟁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천학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게 3강, 4강을 같이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하세요. 왜냐하면 질문 시간을 안 드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더 알고 싶어도 또 예. 허부원. 예, 몰원자입니다. 내가 어떤 때는 각골문을 쓰기 때문에 여기 선교 합일이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유교를 중심으로 도교 불교를 포함한다. 예, 포함하죠. 유교 중심인데 여기 강화에서 함어대사 하나는 선교 동분이라는 거 예, 함어, 예, 여기 함어 득통. 네. 그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상당히 그
중요한 말씀을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강화에 함어 여기 득통해서 있는 유적지가 있죠. 함어대에서. 예? 함어동천. 함어동천이 있지 않습니까? 함어라고 하는 인물은 조선시대 초기에 정도전하고 같은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불시 잡변을 써가지고 불교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함어 스님은 그게 아니고 유교하고 불교하고 같이 아우를 수 있다 하는 그 합일 사상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 조선조에 있었으면 굉장히 더 확대되고 열린 그런 마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려 시대하고 조선 시대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텐데 조선 성리학이 바로 그 불교를 아주 이단으로 내쳤기 때문에 함어 득통의 사상은 조선 시대에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강화 내지 강화학파가 그러한 사상까지 다 발굴해서 우리 참성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함어득통의 이름까지 해놓으면 굉장히 더 풍부한 그 강화학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삼교 동분이라는 말이 예. 삼교 여기서 말씀하시는 삼교 합일이라는 것과 같은 내용. 함교 합일은 같지만 근원을 같이 한다 해서 동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삼교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거는 그런 근원을 같이 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게 따로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유교 성리학도 보면 도교적인 것과 불교적인 것 갖다 받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너희 다 받아들이면서도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얘기라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당나라 시대에는 불교가 사실은 도교의 한 유파다. 이 당나라 종교가 뭐냐면 당나라 태조가 누구죠? 이세민이죠. 이세민인데 사실 노자의 성씨가 이씨입니다. 근데 이씨이기 때문에 당나라는 도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불교가 상당히 성했지만 도교를 갖다 얘기하고 그 당시에 이 도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교는 도교의 아주에 지나지 않는다. 이 노자가 서쪽으로 가가지고 가는 데를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인도에 가가지고 불교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그 도교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의 경전 중에서 노자 화호경, 이게 노자가 오랑캐로 된 경전, 노자 화호경이라는 경전인데 그것이 바로 그런 얘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도교나 불교나 상당히 근원을 같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제가 아직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철리라고 할 때 니 사상은 이 불교의 화엄 사상에도 니라는 사상이 나오고 도교의 중현학 현학 중에서 중현학 현을 다시 얘기하는 중현학에도 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동근, 동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또 그 새로운 걸 갖다 지금 얻게 되잖아요. 질문을 통해서. 그 진백사가 예. 그 시막을 먼저 제시를 한 건가요? 심하 요즘 입장에서 봤을 때 새로운 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명유하관을 쓰는 황정희에 의하면 진백사가 길을 열어놓고 왕양은 그것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선생님 천명지기 성할 적에요. 예. 성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성리학에서 신통 성정이라고 있어요. 예. 일단 마음이 성발을 이렇게 통과한다. 통과한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주인은 천명지기 성할 적에 저 성을 리로 봤지만 예. 양명에서는 예. 그 리로 마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 심정. 마음에서 내가 인식이 되고 예. 의식이 돼야지만 이치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신통성성할 때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주자는 이 성정리라고 한다면 양명은 바로 시임이 바로 리다. 이 천리를 갖다가 주장했다는 것은 다르죠. 아주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죠. 외적인 주자가 말하는 마음이 심하고 네, 양명하게로 말하는 심하고 틀립니다. 주작에서 말하는 시임은 습심입니다. 경험적인 시임을 얘기하고 양명에서 얘기하는 시임은 본심을 얘기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본심이 바로 리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습심을 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습심은 기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적인 눈, 코, 귀, 입 이것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 경험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을 습심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마치 흉이 그 마인드라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상의 집합이다. 모든 것이 인상에서 만들어진 그 집합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마음이라는 건 따로 실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 이 습심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그럼 경물 치지에서도요. 예. 치지에서도 지에 대해서도 그 지도 주자가 말하는 거랑 양명이 말하는 거랑 지하고 틀립니다. 경물치지의 지등은 그 뒤에 앞으로 나오겠지만 주자가 말하는 지는 지식의 지입니다. 경험적인 지각의 지고 왕양명에 말하는 지는 양지의 지입니다. 양지의 지이기 때문에 양지를 넓힌다 하는 그런 것이나 양지를 실현한다. 치자가 넓힌다와 실현한다고 했을 때 치자는 왕양면 양지를 실현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치양지입니다. 양지를 넓힌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장의 치지는 지식을 넓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상을 알아가지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넓히는 거냐면 이것이 경물치지의 그 치지의 하나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양지를 실현하는 거할 적에요. 예. 그 양지도 사실 지식의 책이 아닙니까? 양지는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양지가 수많은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양지하고 지각하고 관계를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양지는 지각에 의해서 생기지 않는다. 경험에 의해서 양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지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양지는 지각과 떨어져 있지 않다. 항상 지각하고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타날 때는. 그 다음에 양지가 그렇다고 해서 지각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 세 가지 관계를 이해를 하면 양지하고 지각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질문. 하여튼 모르는 것은 전부 다 질문하세요. 괜찮습니다. 여기 끝에 말씀하신 왕양명과 담감천 학술 차이와 논쟁에 대해서 단계 논한다 하셨는데 예. 그거는 다음에 이 강의 중에 다시 강의 중에는 나오기 힘들죠. 예. 왜냐하면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담역수 강의인지 양명 강의인지 잘 모르니까 그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담역수는 그러니까 단지 우리의 명대 사상 속에서 이와 같이 왕양명과 담약수 그밖에 다른 유명한 사상가들이 있었는데 왕정상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상가들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았다. 주장만 가지고 내내 살았기 때문에 편식만 했다. 이 편식에서 불량에 걸려 소화불량에 걸린 것이 조선 말기다. 그러니까 이게 든든하게 하려면 사상적인 무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서양 거를 갖다가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서양의 여러 가지 사상이 오늘날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뭐냐면 양식을 채워주듯이 동양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동양에 여러 가지 사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양명학도 있었고 단감천이라는 사상도 있었는데 단감천은 나중에 얘기할 거야. 우선 양명학도 잘 모르는데 단감천까지 얘기하면 헷갈려서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강의는 주로 왕양명 철학을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생애 속에서 나타나는 학문이지 그 실천 속에서 나타나는 학문이지 머릿속에서 혹은 또 이 책상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실천적이다 굉장히 왕양명이. 그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실천적인 철학을 좋아하고 명칭시인이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를 아주 삼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칭시인은 양명학의 공헌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또 질문 없으세요? 7,000원이라는 게요. 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 주류가 되기에 좀 나름의 좀 대척되는 부분이 7,000원이라는 강점으로 조금 더 소화되어야 되는 방법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있죠. 네? 그 치양지가 바로 실천을 강조하는 양지를 실천하는 게 치양지입니다. 그 50세 이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양지는 사상마련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밖에서 이렇게 가지고 공부를 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가운데 양지는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겁니다. 무작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내가 유혹에 빠질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뇌물 같은 데고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그 모를 경우가 덜었을 때 그런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판단해 주는 게 양지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실천하는 게 사상 마련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기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적인 욕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다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왕양이면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그걸 갖다가 판단하는 기준이 내 마음속에 양지가 있기 때문에 양지를 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깥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다음에 또 아까 질문. 이제 그 양지라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도 양자가 생길 수 있고 완전히 새롭게 모든 것이 이렇게 생기는다기보다는 그런 경험과 또 자기의 그 본마음이 같이 예. 생기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심이고 습심이 있지 않습니까? 습심은 경험적인 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후천적으로. 그런 지각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양지가 지각을 떠나서 따로 있느냐? 허공중에 있는 그게 아닙니다. 지각과 늘 같이 나타나는 것이 양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맹자가 흔히 예를 들면 유자 입정을 이렇게 봤을 때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갑자기 그 구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마음은 그 인간의 본심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은 이 보는 것, 지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은 지각을 떠나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다가 그런 순간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동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생활하는 곳곳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이 드러나는 것,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뭐냐면 이런 걸 갖다가 하는 뭐냐면 내가 남을 속이지 않아야 되겠다 무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늘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사상 마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에 대해서 일사자. 예, 전덕공도 그 서문에 이렇게 필요사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필류사 어떤 일이 있으면 뭐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사에 대해서 사라고 하는 것에서는 뭐냐면 물이 아니라 물이라는 것은 외물 이렇게 있는 게 외물도 일종의 우리가 만나는 하나의 경험적인 그런 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벤트 하나마다 일어나는 이벤트 사건을 우리는 사라고 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마다 내가 생활하는데 어떠한 사건 속에서 산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럼 거기 그 만약에 이제 성의 정심이라고 그러면 예? 성의 정심이라고 하면 성의 정심 했을 때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거. 예, 뜻을 정신으로 뜻을 정성스럽게 하면 그게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주자학에서는 경물, 지지, 성의, 정심이 하나로 뭉뚱거려 있습니다. 이 주자학에서는 그걸 4단계로 나누는데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성의 정심 그 동사가 그 성의에서는 정성스럽게 한다. 정심에서는 마음을 바르게 써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동사, 명사 서술어 목적어 있으면 서술어 자체가 뭐뭐를 할 적에 잘 해야 된다. 네. 일 처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상말을 읽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은. 예, 좋은 질문. 또 질문
다음 시간에 그 용정 오도 깨달음 통해서 왕양명이 어떻게 자기 철학을 그 세우는가 하는 것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